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안녕하세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입니다. 네, 오늘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 방송 하는 이유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 만나려고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단둘이서 식사하는 시간 빼고 독대를 거의 2시간 가까이 하는 기회는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니까, 팟캐스트를 하니까 참 좋아요. 이런 좀 소중한 분들, 만나기 힘든 분들 저 혼자 그냥 독점할 수 있으니까요. 네, 독점이 안 좋은 거긴 한데 하겠습니다, 그냥.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제가 2000년도 후반부터 이분 칼럼 보면서 정말 제가 좀 환호성 지를 정도로 좋아했고요. 이분이 칼럼을 올리실 때마다 제가 다 인쇄를 해서 두껍게 되면은 제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본 한 책이 한 3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책도 나오셨는데 이미 책이 나오시기 전부터 저는 이분의 책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행복재테크라는 카페에서 처음으로 칼럼니스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잘 나갔던 칼럼니스트셨어요. 오늘 모신 분은요, 작년 나왔던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였고요. 이 책의 저자 부룡님, 신형강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너무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오늘 좀 덜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그냥 이제 자주 찾아뵙고 밥도 얻어먹고 뭐 그런 형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편하게 모시는데,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뵙고 상담을 많이 받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막 조급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저 빠숑의 세상 답사기 청취자분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위로 좀 해주시고 다독도 좀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뭐 위로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뭐 네. 지금 요즘 분위기가 조금 수상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떨려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올해도 한때뿐이고 내년도 한때뿐인데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길게 보셔야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투자 전략이나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요즘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론 또 요즘 분위기가 연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년에 2019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또는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이렇게 상담 쪽지 메일 뭐 이런 거 많이 받는데 부룡님도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요즘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 저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는 내년도 어떻게 될까요가 가장 질문이 많긴 하죠.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이제 있는 분들, 물건들이 있는 분들은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라는 질문이 두 번째로 많은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하시는 질문들을 보면은 이제 와서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시기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 할 수 있느냐? 시작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저도 똑같고요. 오늘은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일단은 2019년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어떤 답변을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제일 처음에 하는 소리가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한테는 거의 전전전능한 점쟁이 수준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점쟁이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저한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어떻게 결정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그 물어보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본인과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들도 경험이 좀 있다 뿐이지 이걸 갖다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쟁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일단 먼저 그걸 알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너무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그렇게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답답함이 좀 있는데요. 꼭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서 질문을 하세요. 맞아요. 정답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저 수능 시험처럼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교육의 폐해인가요? 그러네요. 사지선다형, 요즘엔 또 오지선다형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답을 추구하는 거를 몇십 년 동안 배우고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본능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답이 존재하는 것처럼 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네 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죠. 예. 저도 처음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지금 와서 보니 네.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예. 항상 그 시기마다 그 맞는 네. 방법과 그거에 따라서 그 리스크를 얼마나 회피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적정 수익을 얻느냐가 중요했지 네. 어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정답처럼 말씀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오히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장사꾼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뭐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사든 안 사든지 간에 2019년도 시장을 좀 전망해 달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솔직히 네. 조정기가 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조정기. 네, 조정기가 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네네. 그게 왜 그러냐 하고 생각을 하면 네네. 사실 그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항상 떨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 2013년 정도였죠. 그렇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2018년이니까 네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재밌었으니까 그 시간이 정말 잘 가셨을 거예요. 네네. 행복하신 분들 많았고 막 그 기간 동안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돈을 조금씩은 버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시기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시장 뭐 그거는 이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어떤 시장이든지 조금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네네. 분명히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가격일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조정기라는 게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네. 더더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 지난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이 들어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볼 때 네. 이거는 정말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네네. 궁금증 또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조정기를 만들어내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9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게 뭐 내년 초에는 그러지만 뭐 후반에는 오릅니다. 이런 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고요. 네네. 다만 내년 초부터 중반 이후까지는 분명히 조정기라고 하는 과정은 겪을 거다라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다만 투자자로서 그러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네. 그 조정기가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인 경우가 많으니 네. 눈 크게 뜨고 네. 지켜보면서 공부하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죠. 네. 공부하기도 좋은 시점인 것 같고요. 기회를 잡기도 좋은 시점인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네네. 항상 네. 그 실거주하는 그 집으로 네.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돈도 벌어야 되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죠. 그러네요. 예. 근데 또 그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떨어져서도 안 돼요,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저주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 빠숑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네. 시장은 인플레이션만큼 항상 꾸준히 오른다. 네네.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에 대한 분들은 고민하실 부분이 없다. 다만 네. 조정기 때 이왕이면 조금 더 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찾아야겠죠. 어떤 분들은 금매로 내놓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금매. 예. 그렇다면 그 금매가 네. 시장에 대한 적정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가격이 오를 때 보면 어느 정도의 수익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은 이렇게 해서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네. 실거주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특히 조정기 때 어떻게 싸게 살까? 이렇게 네. 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조정기 때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다 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결국엔 발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발품. 예, 발품의 문제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일단 그 발품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네.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발품을 팔라라고 하는 거는 시장을 돌아다녀 보면서 네네. 시장이 어떻게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걸 낮춰서 내놓는지 네. 뭐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네. 아, 시장의 에너지는 이렇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지도 않고 네. 요즘 나오는 그 신문 기사나 네. 언론에서 나오는 그 어떤 문구 하나에 네네. 그 얽매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일종의 프레임인데 네네.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네네.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것처럼 보여서 시장이 불안해질까봐 두려워하는 네. 곳인데 네네. 과연 그쪽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싶은 게 당연한 현상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 아무래도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더 강하고 부담감이 주는 그런 어떤 단어 선택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지 미래의 모습까지 보장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네. 돌아다니시면서 지금 현재 싸게 사는 부분, 네. 사실 그 싸게 산다는 부분도 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예. 어쨌든 현재 가격보다 네. 어느 정도 싸게 나온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잡으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결국은 저희가 관심 있는 입지의 시세는 꾸준히 좀 탐색을 하는 게 좀 필요했을 것 같고 그걸 또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예. 좀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 기사에 대한 프레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몰랐거든요. 기자들 잘 모를 때에는 이분들이 기자를 어떻게 쓰나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조중동, 그다음에 환경 배경 기자들을 다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친해지고 보니까 이분들 고충도 좀 이제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분들을 일단 기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용은 충실하게 뽑아 놓으시는데 문제는 제목을 좀 너무 선정적으로 뽑아. 그러니까 제목을 지우고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시고 이제 어떤 내용이 전달될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지워 놓으시고 본문만 꼼꼼히 보세요. 그러면 좀 제목하고 내용이랑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한 부분인데 자극적인 걸 보통 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지금 바로 이제 가장 지금 말씀하시면서 딱 생각이 난 게 예. 최근 들어서 우리 네. 이제 여의도 학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중에서 우리 이 뭐 유진의 이상우 연구위원이나 예. 하나죠. 하나의 그 최상욱 연구위원이 그 주장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네. 그 제가 제목을 봤어요. 제목을 네. 봤더니 한 사람은 오른다, 네. 네. 한 사람은 떨어진다라고 네. 딱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니까 예. 2019년에는 어떤지 몰라도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떨어진다는 분명히 아니었던 걸로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네. 제목으로 보면은 분명히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떨어진다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거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네. 거봐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네네. 이렇게 보시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는 네. 제목보다는 네. 내용을 봐라. 그러니까 저 그 기사를 지난주에 제가 한번 풀어드렸었는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신 근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르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몇 프로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떨어질 요인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오를 요인이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잘 풀어놓은 기사인데 기사를 그렇게 잘 써놓고 제목을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대결 구도로. 그래서 누가 만약에 맞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맞고 틀리게 되면 누구 맞았고 누구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한 분이 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맞고 틀리게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2019년의 전망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뭐 그런 기관들, 언론사, 전문가들 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좀 채우려는 어떤 측면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투자자라면 또는 지금 현재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를 개념으로 그런 분들이 보는 관점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확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2019년이라고 하는 시점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내용이 아 나는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 입장이라면
2019년의 전망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뭐 3년 비과세를 갔든 아니면 중도에 팔든 결국 매도 시점은 2, 3년 후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2, 3년 후가 사실 자신에게 더 맞는 어느 게 더 중요한 얘기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2019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 지금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어차피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거의 99%가 향후에 매도 시의 시세 차익을 보는 게 목적일 텐데 매도 시점의 가격이 중요한 거지 내년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능처럼 또는 아니면 그 매년 매 연말에 나오는 어떤 달력처럼 2019년 또는 내년에는 또 2020년의 전망이 나오겠죠. 그 전망을 보면서 미래의 2년 후, 3년 후를 나름대로 이상하게 꼭 그게 2019년 얘기인데 2020년, 2021년 뭐 이때에 자기가 해야 될 행동 부분을 2019년의 전망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네요. 이게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아마 어설프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게 샀는데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팔 때 더 비싸게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이 2019년 전망들 보면서 뭐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본인이 처해진 위치에 따라서 기준을 다르게 잡으셔야 돼요. 2019년 전망은 매도를 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2019년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투자자가 가져야 될 기본 본분이지 2019년에 대한 전망 그 자체가 내 미래를 좌우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야, 오늘 나왔던 키워드 이제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 하나는 2019년도 전망인데 일단 2019년도 전망은 찢어버리세요. 찢어버리시고 내년에 매도하실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매도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뭐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매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층한테 좀 간단히 좀 도움이 되는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그러면 내년에 매도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좀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좀 그런 얘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지금 내년에 매도하실 분들은 산지 최소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3년 되면은 아마 대부분 올랐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조금 덜 수익을 보고 더 수익을 보고 그 차이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시고 싶으세요? 일단 내년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게 진짜 상당히 많은 게 바로 진짜 이 그렇죠. 내용이에요. 진짜 많죠. 이 내용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과세.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워낙 요즘에 자주 바뀌어서 케이스고 지역으로 다를 테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 특히 이제 일시적 이가구 그 부분이 될 텐데 3년이내 일단 양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그 2년 이상 거주 조건 이런 부분이 생겼잖아요. 아마 대부분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지역도 하셨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비과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주로 질문을 뭐라고 하시냐? 내년에 내가 그래서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요즘 전망이 별로 좋지 않더라.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년에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는데 1가구 1주택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 요건이 내년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팔으려고 보니까 그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근데 팔려고 보니까 오르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 2019년에 팔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거나 궁금해하셔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뭐 그 방법이 뭐 나라가 정한 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들을 하시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저기 불법적인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뭐 그래도 뭔가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모르니 뭔가 네. 또 당신네들은 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 게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예. 원하는 답은 아닌데 네.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는 점쟁이가 아니다. 그렇죠.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저는 그렇다면은 어차피 내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 그때라고 한다면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정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불확실한 상황과 확정적인 상황이 하면은 무조건 확정적인 건 해야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확정적인 건 하고 난 다음에 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막 끈을 못 놔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네. 팔아야 되는 부분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파시고 비과세를 확실하게 받으시고 네. 괜히 어정쩡하게 가지고 계셨다가 비과세마저 날릴 수 있으니 네네. 파실 거는 파셔라. 다만 그 이후에도 또 다시 법적으로 허용된 비과세가 존재하니까 네네. 그걸 가지고 더 노력을 해서 새로운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 가서 네네. 또 구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네.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대상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맞는 거지. 그러네요. 어떻게 지금 쥐고 있는 이 두 물건으로 최고의 수익을 내려고 하느냐. 네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예.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예. 그 구간에 또 한 채를 사서 예. 그 구간을 갖다 이용하면서 그렇죠, 단번에 3번의 집을 비과세를 받겠다. 이런 시도도 가끔 있잖아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저도 옛날에 솔직히 시도해봤어요.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네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네네. 매도하는 시점에 누가 내 집을 살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가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그 시점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부분을 네. 괜시리 네네. 어줍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고 하느니 네네. 확실하게 팔아서 수익을 확정시키고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대상물을 가지고 예.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뭐냐라는 고민을 하는 게 본인의 시야를 넓히는데 훨씬 더 좋다. 그러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가구 2주택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는 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탈법이 아니에요. 절세하는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에서 준 하나의 이제 그렇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것들을 노리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기간 이후로 파는 것들은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혹시 시세가 더 올라갈 것들을 예상해서 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냐면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불확실한 것들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내년에 팔게 되면 비과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것들을 팔고 차라리 그 돈으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면은 또 기회가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불확실성을 낮추고 확실한 것들을 선택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정기에는 그런 말씀. 조정기가 될수록 확률 게임에 그렇죠, 철저하게 그렇죠. 확률 게임으로 철저하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아마 비과세가 되던 다주택자여서 세금을 내든지 간에 그것도 선택의 문제이긴 할 텐데,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인드 리셋, 아무튼 철학적인 지금 조언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귀 담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도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비과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주택자들이어서 이제 계속 양도세 내면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비과세 되게 좋더라고, 기분이. 또 세금을 10원도 안 내니까. 그렇죠. 저도 초기에는 비과세로 물건을 다 한 푼도 그 세금을 안 내는 그 기분이 네네. 정말 좋아서 계속 그 방식을 이용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참 웃겨서 네네. 그 3년을 또 못 기다려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네. 그 3년 안에 좀 많이 벌고 싶은 마음 그런 네네. 부분이 또 생겼던 것 같고 네네. 그러면서 점점점 네. 그 다주택자로서 예. 또 새로운 그 제 입장을 바꾸고 또 네.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도 찾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점점 뭐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진화해 나갔다고 하는 게 맞나요? 진화했죠. 네, 그런 식으로 간 거라 네. 당연히 처음에는 비과세 혜택 부분을 노려서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네네. 거기서 약간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네네. 흐트러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네네. 그 경험을 몇 번 하시고 난 다음에 점점 조금 이제 고급 난이도로 들어가시는 게 네네. 투자자라면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분이 늘 나빠요. 규제 정책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규제를 하려는 게 모든 주택 소유자들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장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과세를 받으시는 것들은 정부 정책하고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진짜 계속 집을 폭락하게 기다렸던지 아니면 좀 조정되게 기다렸던지 아무튼 남들이 집 사면서 돈을 버는 것들도 보고 시세차익 받는 것들 보고 그냥 꾹 참으면서 집을 안 사다가 최근에 집을 사려고 작정을 딱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조정기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들한테는 네네. 이분들한테는 지금 몇 가지 그 제약 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첫 번째가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 불안감이 집을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네네. 정부까지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네. 뭐라고 하고 있으니 예. 뭐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라고 했을 땐 당연히 그렇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 그럼 집을 사지 않고 차라리 뭐 전세를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네. 당연히 경제 발전이 필요하고 경제 발전을 하는 동안에 물가는 상승하고 네. 결국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귀착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지난 몇 년간 수십 네. 년간 물가가 상승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네네. 주택 가격이 분명히 떨어진 시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떨어지는 거는 그 순간이고 네. 결국 구간을 놓고 보면 네. 결국에는 상승에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뭐 2억씩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2억이 떨어졌다에 포커싱이 되어 있죠. 근데 2억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네. 만약에 그분 말이 맞아 떨어진 게 맞다고 하더라도 네. 2억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조금 조정받았다가 맞는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1년, 2년 또는 5년 후에 네. 그 떨어진 가격으로 사서 차라리 그 가격 이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네. 결국 지금 현재 산 가격이 그때에 가서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버린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고 사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하지만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항상 방향성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네네. 그 우상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믿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는 저는 지금까지 상황은 되게 확신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조정기니까 이제 조정이 많이 된 상품들을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정기인데도 조정이 안 된 상품을 사는 것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도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네. 떨어졌다에 되게 이렇게 천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네. 항상 대체제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떨어졌다. 강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어디가 예. 많이 떨어졌다. 이거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과 네네. 또는 너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안 오른데 네. 조정조차 안 받은데 네네. 그런 데를 사는 게 좋느냐 네네.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예. 근데 결국에는 입지와 상품 가치예요. 결국에는 네네. 입지와 상품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기준을 맞춰서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강남이라고 하는 입지가 더 이상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문제는 네네. 고민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워낙 물량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조정 지역조차 되지 않은 그런 네. 조정도조차 맞지 않은 지역들 역시 네. 그쪽에 투자하셔도 돈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지난 몇 년간 보면은 강남이든 서울이든 보시면 신축 아파트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 얘기는 상품 가치가 새롭게 그 업그레이드된 곳에 집중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조정 받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았던 지역 중에서 네. 여러 가지 호재 등으로 인해서 네. 바뀌는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네.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GTX 얘기죠. GTX 얘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올해 그 보통 우리 이제 호재 얘기를 할 때 항상 역세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업 계획이 고시가 났던 사업 고시가 났던 지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안산선이라든지 신안산선. 네. 그다음에 인덕원선이라든지 네네. 월판선이라든지 월판선. 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걔네들은 뭐 언제 되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지 확정이 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동네는 그렇다면은 분명히 새롭게 나중에 지역이 바뀌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동네는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아직 출근하기 불편한 동네죠. 네. 하지만 그 동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동네니까 네. 그런 동네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라면 그 동네는 무조건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네. 그렇잖아요. 돈이 부족한 분들이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강남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니까 수익률 따지면은 굉장히 높게 올랐지만 수익률 자체는 또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적은 돈으로 들어갔는데 그 돈의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면 몇 푼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는 쳐다도 안 보는데 네. 자기가 가진 자금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네. 지금 현재 오르지 않은 동네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요즘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뭐 GTX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거나 네네. 더더구나 정부가 지금 여기 기반 인프라를 깔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동네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네는 들어가셔도 저는 되게 안정적인 투자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결국은 호재가 있어야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뭐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호재 지역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선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지역들은 지금 관심 가져도 어차피 이제 그것들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 이제 실현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우상향을 할 것이다. 뭐 순간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투자라고 하면은 가능하다. 뭐 그렇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좀 호재들이 확정된 지역들 보시면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데나 그냥 싼 데 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지금보다는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선정해 주는 것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1부는 이만큼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부령님한테 많이 힐링을 받았던 것들처럼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라서 부동산 관련해서 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쉬어가는 시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전망은 조금은 좀 한 발 물러나서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19년도에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좀 부령님 말씀대로 일단 한 발 물러나서 오르던 내리던 부동산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뭐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매도하셔도 좋고 매수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도하실 분들은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들보다는 확실한 그런 이익들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좀 확정된 지역들이 분명히 있고 정부에서도 좀 공인한 지역들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쪽 같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더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입지에 주목해야겠지요. 가치 투자의 최고봉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내 집 마련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거주도 결국 투자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10년 후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RH 코리아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것은 오른다. 부동산 의사결정이 필요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바로 여러분의 10년을 함께할 책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